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죠. 중국이었어요. 모처럼 장모와 온 여행이라면서 장례 마지막 날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얘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낯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건물이 재개발이 된다며 아들은 저를 냄새나는 반지하에 살게 했어요. 10년째요. 춥고 습하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고 사람들 발만 보이는 그곳에서요. 근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요. 제가 느낀 배신감과 상실감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박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복수하는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 제이마스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예순입니다. 남편 최만식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간 지 10년째였죠. 오후 4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불길했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에 도윤이가 받았죠. 네, 엄마.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내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도윤아, 아버지 위독하시대. 병원에서 지금 오라고 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장모님이랑 중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요. 뭐? 오늘 출발이거든요. 3박 4일로 예약해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고비래. 도윤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상태 확인하고 판단할게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 안 가면 안 되겠니? 뒤에서 며느리 미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랑 같이 가는 건데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호텔도 다 예약했어요. 제가 병원에 연락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쉭, 쉭. 규칙적이면서도 힘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아빠 나왔어.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저는 남편 곁을 지켰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행이다. 조금만 더 버텨, 여보. 다음 날 저녁,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뒷목이 뻐근했어요. 이유 없이 자꾸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그저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 바로 그 순간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산소 마스크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쉭, 쉭.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제게 다가와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뱉었습니다. 오전 2시 17분 사망 확인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다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도윤이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도윤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여행 일정이 이틀 남았어요.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랑 같이 온 거라서 이틀 뒤에 들어가면 발인 시간은 맞출 수 있잖아요. 숨이 막혔어요. 중국이면 가까운데 지금 당장 들어올 수는 없니?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비행기표 다시 끊으려면 돈도 들고 장모님 일정도 있고 어차피 발인까지는 시간 있잖아요. 제가 없어도 조문객 받는 건 엄마가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표 값, 장모님 일정. 그 말들이 제 귀를 때렸어요. 조문객은 엄마가 받으라고요? 저는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알겠다. 전화를 끊었어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모와 여행을 즐기고 있을 수 있죠? 살면서 처음으로 도윤이가 남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 아이였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낯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죠. 그날부터 저는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빈소를 꾸미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친척들이 왔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도와주셨죠.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절을 받았어요. 1번, 2번, 10번, 20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갔어요. 마지막 날 들어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여행이었으니까요. 장모님과 함께요. 밤이 되면 홀로 빈소를 지켰어요.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칙칙, 칙칙.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들이 못 왔어요. 어느새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빈소에 조문객이 몇 명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덜컹.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서민아가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헐레벌떡 빈소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비행기가 늦어서. 숨이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만 봤죠. 도윤이는 재빨리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은 조문객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며느리 미나도 옆에서 같이 절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여행으로 지친 얼굴이었죠. 목덜미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말했어요. 아드님 급히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급한 일? 여행이 급한 일이었나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뒤였어요. 빈소에는 저와 도윤이, 며느리 미나만 남았습니다. 미나가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나가고 도윤이도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미나의 가방 안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몸을 숙여 주웠습니다. 명함이었어요. 반질반질한 명함이었습니다. 손에 쥐니 매끈한 코팅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금색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루체브라이드 웨딩.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백송로 118. 그곳은 제가 10년 전까지 살던 건물 주소였습니다. 제 건물이요. 10년 전에 아들 도윤이가 말했었죠. 그곳은 재개발 구역이라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주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잠깐만 있으면 돼요. 보상금 나오면 바로 좋은 집으로 가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했죠. 잠깐이면 된다고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잠깐이 10년이 됐습니다. 반지하는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겨울이면 결로가 생겼죠. 장마철엔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도 자주 고장났어요. 녹물도 자주 나왔죠. 물론 그때마다 도윤이가 와서 수리해줬어요. 이곳이 남편 요양원과 가까워서 겸사겸사 오긴 했지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윤이는 보상금 나오면 이사 가니까 참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매달 8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싼 것만 골랐어요. 약값 아껴 반으로 쪼개 먹었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보상금을 기다리면서요. 도윤이가 말했었죠. 지금 건물은 세입자들도 다 나가고 비어있는 상태라고요. 임대료는 나오지 않고 건물에 딸린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연금을 이자 내는데 보태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의 웨딩샵이 거기 있었다고요? 루체브라이드 웨딩. 백송로 118. 명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비어있다던 그 건물에 가게가 있었다고? 그럼 저는 왜 1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던 걸까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명함의 금색 글씨가 반짝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미나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빈소의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칙칙, 칙칙.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백송로 118. 금색 글씨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이요. 내일 그곳에 가봐야겠다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세입자가 다 나가고 비어있다던 그 건물이 정말 비어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설마 아직 누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아침 햇살이 빈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이는 오전 10시였어요. 남편을 실은 영구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조문객들과 함께 장지까지 다녀왔죠. 남편을 땅에 묻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장지에서 마무리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집에 갈게.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도윤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늦게 온 것이 미안했는지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루체브라이드 웨딩. 백송로 118.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어요. 백송로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죠. 골목 입구에 섰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죠. 기억 속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의 슈퍼마켓, 담벼락의 낙서, 좁은 골목길. 그런데 말이에요. 전과 많이 달랐어요. 골목이 깨끗했습니다. 페인트 칠이 새로 된 담벼락, 정비된 보도블록. 재개발 준비 중이라더니 이렇게 깨끗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발이 멈췄어요. 눈앞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제 건물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낡은 타일과 금간 유리창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깨끗한 외벽과 새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1층에는 큰 유리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 위에 하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루체브라이드 웨딩.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여기 있었구나.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하얀 드레스가 마네킹에 걸려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였죠. 그리고 바로 그때 며느리 서민아가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앉아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나가 진짜로 여기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 비어있다던 건물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 옆에는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층 피부과, 3층 영어학원, 4층 법무사 사무소, 5층 회계사무소, 전부 영업 중이었어요. 비어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다 나갔다고 했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로비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깨끗한 엘리베이터가 4대나 있었죠. 벽면에는 층별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백송빌딩, 제 건물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제가 지은 이름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만식 씨가 지어준 이름인데 안내판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세입자가 차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표지판이 보였어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켰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을 알아봤어요. 박 반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분이었죠. 박 반장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사모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박 반장님, 여기 재개발 안 됐나요? 박 반장은 눈을 깜빡였어요. 재개발이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어요. 재개발이 아니라고요? 박 반장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 세입자들은요? 박 반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영업 중이죠. 공실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 건물 인기 많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2016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계속 만실이에요. 임대료도 잘 들어오고요. 2016년 제가 반지하로 이주한 해였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벽 새로 하고 내부도 다 수리했죠. 그때 아드님이 직접 관리하셨잖아요. 도윤이가 관리했다고요? 네, 최도윤 씨. 사모님 아드님 맞죠? 계약서에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박 반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뭔가 떴어요. 건물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반장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소유자 이예순, 관리자 최도윤, 임대료 입금 계좌 최도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반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소유주시고요. 아드님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계세요. 임대료는 아드님 계좌로 들어가고 있고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박 반장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월 평균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400만 원. 한 달에요. 10년이면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16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반지하에서 8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어요. 그럼 재개발은요? 보상금은요?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여긴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구역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제가 이주를 했을까요? 박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죠. 보상금을 기다리면서요. 이자 갚느라 힘들 도윤이와 며느리를 걱정하면서 10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재개발은 없었어요. 건물은 여기 있었고 세입자는 꽉 차 있었고 임대료는 매달 1,4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전부 아들 계좌로요. 박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요? 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박 반장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노정혜의 아들, 변호사 노민석. 민석이한테 전화해야겠어.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임대료 입금 내역서 출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박 반장은 프린터로 서류를 뽑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10년치 입금 내역이었어요. 날짜, 금액, 입금 계좌. 전부 도윤이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박 반장님.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백송빌딩 1층 웨딩샵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 미나가 보였습니다. 웃으며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내 건물에서요. 제가 10년 동안 반지하에서 고생하는 동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혜야? 혜순아.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변호사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노정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응. 나중에 설명할게. 민석이 전화번호만 급하게 필요해. 노정혜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바로 노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나 이모야. 이예순. 아,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석아, 나 좀 도와줄래? 전화 너머로 노민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일 시간 있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네, 이모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민석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송빌딩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년치 입금 내역서,
이게 증거였어요. 발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한테 한 게 뭐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죠. 어젯밤도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노민석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죠. 노민석 법률사무소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죠.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노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시던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치 임대료 입금 내역서였어요. 이거 좀 봐줄래? 민석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도윤이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낸 것부터 반지하로 이주한 것, 매달 80만 원으로 생활한 것, 그리고 어제 백송로 118에 갔던 것까지 민석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민석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네. 거짓 정보로 이모님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횡령이기도 하고요. 민석이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모님이 소유자시죠? 응. 그런데 관리자는 도윤 씨고 임대료는 전부 도윤 씨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모님 동의 없이요. 민석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1,400만 원, 10년이면 16억 8천만 원입니다. 16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이모님은 그동안 80만 원으로 생활하셨고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아니, 다퉈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석이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요. 무슨 증거? 첫째, 건물 등기부등본. 이모님이 소유자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제가 떼드릴게요. 둘째, 은행 거래 내역. 이모님 통장에서 뭐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도윤 씨와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 재개발 이야기한 기록 있으세요? 문자는 잘 모르겠어. 폴더폰이라.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녹음하세요. 도윤 씨와 통화할 때요. 민석이는 녹음하는 법부터 차근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모님, 이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 다 가능해요. 민사? 형사?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형사는 도윤 씨를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이란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 아들을 처벌한다고요. 민석이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도윤 씨가 이모님한테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님 인생 10년을 빼앗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민석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모님 우세요. 우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이는 말없이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아, 네, 이모님.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우셔야 해요. 이모님 것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싸워야겠지. 민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고마워, 민석아. 민석이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요. 도윤 씨한테요. 내용 증명? 법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돈 돌려내라는 거죠. 그럼 도윤이가 알겠네? 네. 알아야 해요. 민석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단단히 각오하세요. 도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뒷일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며느리도 연루되어 있어요. 웨딩샵 임대료도 도윤 씨 계좌로 들어갔을 테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민서가 얼마나 걸릴까? 소송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모님이 이길 겁니다. 1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10년보다는 짧았습니다. 알았어. 시작하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응? 혹시 이모님, 지금 어디 사세요? 반지하. 민석이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모님 건물인데 왜 거기 계세요? 당장 나오세요. 어디로? 일단은 친구 집이나 여관이라도요. 건물은 이모님 거니까 나중에는 거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젠 그곳이 익숙해서 더 버틸 수 있어. 민석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도윤이야. 응.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밥 먹어요. 왜? 아버지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가 죽었으니 모시고 산다?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묶어두고 감시하려 하나? 민석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집에서 지낼게. 엄마, 그 반지하가 무슨 집이에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제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끝을 보자. 나쁜 자식. 다음날 민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님,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그래. 도윤 씨한테 오늘 도착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썼어? 간단해요. 건물 소유자는 이해순이고 무단으로 임대료를 수령한 건 위법이니 전액 반환하라. 관리 권한도 즉시 반환하라고요. 그럼 도윤이 반응은 어떨까? 화낼 거예요. 당연히요. 민석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녹음 준비하세요. 도윤 씨한테서 전화 올 겁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소리였어요. 엄마, 문 열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와 며느리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뭐긴 뭐니? 읽어봤잖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도윤이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나도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송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송이 아니라 내 거 돌려달라는 거야. 내 거라니? 제가 10년 동안 관리한 건데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관리한 게 아니라 가로챈 거지. 뭐라고요?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건물 관리하느라, 세입자 민원 처리하느라. 도윤아, 그래서 임대료를 네 통장으로 받았어? 그건, 도윤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엄마가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언제? 10년 전에 위임장 쓰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임장은 관리 권한이지 돈 가져가라는 게 아니야.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관리했는지 아세요? 이자도 대신 내주고. 미나야, 이자? 저는 미나를 봤어요. 무슨 이자? 월세 받은 수익금이 훨씬 큰데?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 엄마, 2016년에 외벽 공사하고 내부 수리하고 그거 다 제 돈 들어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영수증 있어? 뭐? 리모델링 비용 영수증. 있으면 보여줘. 도윤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말했어요. 없지?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지. 도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절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재개발 거짓말하고 엄마를 반지하에 처박아 놓고 내 돈으로 편하게 산 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야? 엄마, 도윤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언제 편하게 살았어요? 엄마 생활비 매달 드렸잖아요. 80만 원? 저는 비웃었어요. 너 내 연금은 어디 갔니? 이자 낼 거 없으면 네가 나한테 인심 쓴 척. 줬던 그 80만 원은 결국 내 연금이잖아. 내 돈 80만 원 주고 은혜 입힌 거야?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나야. 네. 네 가게 백성로 118에 있지?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내 건물 1층에서 10년 동안 장사했으면서 나한테 임대료 한 푼도 안 냈지? 그건 오빠가 도윤이 계좌로 냈겠지.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임대료 전액 돌려내. 그리고 관리 권한 당장 넘겨. 절대 안 됩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건물 관리 못하세요. 세입자 관리, 세금 처리, 수리. 엄마가 뭘 알아요? 몰라도 배우면 돼. 엄마. 그리고 변호사가 다 도와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그래. 노민석 변호사. 정의 아들. 도윤이는 이를 갈았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네가 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 엄마,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와 미나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도윤이가 돌아섰어요. 엄마, 진짜 법정까지 가실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지. 끝까지 갈 거야. 알겠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등을 문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 저장 완료.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도윤이가 왔다 갔어. 예상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녹음했어. 잘하셨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파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증거로 쓸게요. 응.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녹음 파일을 민석이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0년을 버텼는데 1년쯤은 버틸 수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것, 형사는 도윤이를 처벌하는 것이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0년치 임대료 입금 내역, 건물 등기부등본, 관리계약서, 그리고 도윤이와의 녹음 파일. 민석이는 제가 이길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피고석에 도윤이와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도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고 이예수는 피고 최도윤이 10년간 무단으로 임대료 16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관리했습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임장에는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수익을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피고는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영수증을 제출하시죠. 도윤이의 변호사는 잠시 멈췄어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임대료가 피고 계좌로 들어간 건 맞습니까?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관리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과 수익 수령은 다릅니다. 동의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영수증과 관리 비용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도윤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만두세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그만두긴. 이제 반도 안 왔어. 어머니가 이기셔도 좋을 게 없어요. 왜? 저랑 관계도 끊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네. 우린 이미 끊어졌어.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잘하셨어요.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을 지출했습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영수증들 날짜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2016년 리모델링인데 영수증은 2024년에 발행됐네요. 도윤이의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그건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설명하시죠. 도윤이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사후에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원고와 피고의 대화입니다. 법정에 도윤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건물 관리 못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관리한 건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게 피고 목소리 맞습니까? 네. 그럼 10년간 관리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원고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았죠?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도윤과 서민아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억 8천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도윤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둘째, 건물 관리 권한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할 것. 셋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님,
이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와 마주쳤어요. 도윤이는 저를 보더니 원망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나는 울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어떡해?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겼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형사 재판도 있어요. 응, 알아. 거기서도 이기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형사 재판은 2주 뒤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는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민사재판 때와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는 초범이며 어머니를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도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 서민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그렇구나. 이제 건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이모님.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민석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모님 건물로 가세요. 햇빛 드는 곳으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응, 그래야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백송로 118로 향했어요.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열쇠요. 관리사무소에서 박 반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박 반장님. 이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네, 배워야겠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박 반장은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건물을 둘러봤어요. 1층 웨딩샵은 간판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미나가 나간 거였어요. 빈 공간이었죠. 저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죠.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 끝에는 큰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사무실이었는데 민석이가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민석이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줬어요. 한 달 뒤 집이 완성됐습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작은 부엌, 넓은 거실, 침실 하나.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반지하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1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백석로로 갔어요. 5층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폈습니다. 창턱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분재 벚나무였습니다. 꽃이 필 때 이 집도 봄이 오겠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정혜였어요. 혜순아, 이사 잘했어? 응, 잘했어. 축하해. 내일 놀러 갈게.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슬프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 또 뜨니까요. 문득 남편 만식이 생각났습니다. 벽에 만식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여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햇빛 들어와요. 사진 속 만식은 웃고 있었어요. 열애를 기다린 보상금은 없었지만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내일 장을 봐야겠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사야겠습니다. 이제는 아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분재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작고 예뻤어요. 저는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1층엔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임대료는 300만 원. 저는 매달 1,7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기금으로요. 남편 만식처럼 힘든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햇빛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와. 도윤이는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변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 짓이 너무 나빴어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왜 그랬니? 욕심이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자신한테 미안해. 예. 너 스스로 부끄럽지 않니? 10년 동안 엄마 속이고 살았잖아. 도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부끄러워요. 매일 부끄러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윤아. 네. 나는 널 용서 못해. 도윤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무 아파. 엄마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말했고 도윤이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엄마,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가로 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손바닥에 받았어요. 여보, 속삭였어요. 우리 아들, 언젠가는 용서가 되겠지?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미 돌아왔으니까요. 제 집으로요. 꽃잎을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또 누군가는 자식이니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세요. 언제나 구독자님과 구독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구독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